김용남 의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와 경제를 다 잡는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시간이죠. 김용남 의원은 뭐 다른 방송 가면 시사 말씀만 하시는데 오마이TV 박종희 기자 만나면은 정치 경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저희 시청자분들도 애정하는 코너고 날카로운 분석, 정치, 뭐 경제 다 분석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어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고 다들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어딜 가나 다 그 얘기해요. 다들 왜냐면 난리죠 지금. 뉴스를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터지고 또 네. 요새 뭐 핫한 몇몇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뭐 맞아요. 올리니까 그것도 따라가야지. 실시간으로 예. 올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김용남 의원님이 오시면 한 번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목요일마다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자, 명태균 씨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처음부터 아마 오늘 1시간 내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태균 씨의 인터뷰 내용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입 열면 다 죽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탄핵 하야 한 달 만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어요. 이게 2021년 7월 그때 뭐 2번 만나고 그 이후에는 경선 뭐 이후에는 연락한 바가 없다 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그 이후에 아니 나도 만났는데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 처음에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데 맨 처음에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이것부터 정리를 해줘. 대통령실의 입장.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새빨개 거짓말이야. 아니 네. 누가 봐도 정말 택도 없는 거짓말이에요. 음.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그동안 입장을 못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진짜 한참 뜸을 탄핵 들이다가 얘기 나오니까 어. 입장을 냈어요. 결국. 그러다가 냈는데 네. 누가 봐도 거짓말이에요. 딱 보시고 이게 거짓말이네 이런 생각 하셨군요. 그게 의원님은.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자, 2021년 7월 아니 네. 경선은 그 이후에 있었죠. 그 이후에 사실은, 있었고. 경선은 그해 11월에 있었고. 그렇죠. 입당한 다음에 네. 이제 경선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네. 11월에 경선 끝나서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 네. 3월 대선 전에 직전에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선거 불과 뭐 얼마 전에 이루어진 단일화잖아요. 맞아요. 토론회 끝나고 바로 네, 한 네. 거죠. 근데 그때 지금 이미 공개된 그 대화 그 문자 내용을 보면 당시 안철수 후보의 후보를 제외한 캠프 내 1인자였죠. 최진석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당시 안철수 캠프에. 네. 그때는 최진석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고 맞아요. 후보 단일화의 협상 창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최진석 위원장의 카운터 파트너로 뭐 후보들 간의 만남 조율 또 아하. 뭐 이런 거를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명태균 씨였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아니, 얘기를 그 둘이 했었죠. 주고받은 게 다 나왔잖아요. 네, 이미. 그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아. 2022년 3월 9일 대선 직전까지 그때까지도. 당시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럼요. 대선 전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대선 변수였는데 네. 거기에 협상 대표로 명태균 씨가 나갔는데 예. 그거를 후보하고 이런 방구 연락도 없고 소통도 이미 한 6개월 이상 전에 끊어진 끊어졌- 사람한테 협상을 맡겼다고요? 그 말이 또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아니 모든 협상은 네. 급이 비슷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아니 회사들 간에도 무슨 계약과 관련한 협상을 하던 뭐를 할 때 이쪽이 사장이 나가면 저기도 사장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급을 맞춰줘야 되죠. 아니, 예. 그렇죠. 여기가 뭐 부장이 나오면 네, 저기도 네, 네. 부장이 나오는 맞아요. 거고 이쪽은 사장이 나오는데 저기는 대리가 나오는 법은 없어요. 그럼요. 상상할 수도 없죠. 예.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최진석 위원장은 누가 뭐래도 캠프 내 1인자예요. 이쪽은 사장이야. 네. 뭐 후보는 회장이라고 치고 사장이 근데, 나왔어. 이쪽에 사장이 나왔어. 네, 근데 네. 카운터 파트너로 직원도 아닌 사람이 나온다고? 뭐 지금 보면은 뭐 정치 브로커다 이런 얘기를 여권에서 하고 그러니까요. 있던데. 아니 정치 프로건데 사장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거 캠프 내외 네. 선거 캠프 내에서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나 어떤 권한은 네. 후보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음. 후보가 중요한 일을 맡기면 그 네. 사람이 중요한 캠프의 인물이 되는 거고 후보가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아니면 후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네, 네, 네. 중요한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의원님이 나가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 아니 그때는 사실은 공식적인 네. 그 단일화 협상 창구는 네. 윤석열 캠프에서는 장제원 의원이었죠. 장재원 의원도 만들어져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장재원 의원이 그 다리를 나가지고 된 걸로 다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그때 예. 다 기사도 나고 했지. 네. 하지만 실제 아하. 열어보니 최진석 위원장은 명태균 씨하고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스케줄이나 이런 걸 조정을 했었단 말이죠. 네. 아니 그러면 그만큼 명태균 씨가 그때 캠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던 후보 단일화에 가장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2021년 7월에 이미 연락을 끊은 사람한테 그런 역할이 맡겨진다고요? 그러네. 앞뒤가 안 맞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진짜.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든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딱 끊어놔야지, 선을 그어놔야지 그 이후에 뒤탈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부랴부랴 이제 입장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야밤에. 근데 그 하야 탄핵 얘기를 명태균 씨가 하고 나서 네. 그 다음 날 그 기자한테 아이 농담이었다 뭐 이런 취지로 약간 말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연락 왔어. 음. 그래서 그 기자는 검찰에서요? 그랬더니 검찰이겠나? 그러니까 검찰은 아니란 얘기죠. 검찰이 아니면 어디서 연락이 왔다는 필리핀에서? 그러네. 발신지는 필리핀일 수도 있네요. 발신지는 그러네. 네. 아. 그 얘기는 뭐냐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야 탄핵을 이야기할 때만 해도 저쪽에서 연락이 한동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럼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두려운 것이 검찰의 그렇죠. 그 검찰 수사 예. 그리고 이게 사법 리스크 이른바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저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네. 그러니까 냅다 하야 탄핵 질렀다.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왔어. 반응이 와서 뭐 어떤 얘기가 이루어졌겠죠. 네, 네. 명태균 씨가 연락 왔다라고 본인 맞아요.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 하야 탄핵 얘기는 농담이었다. 라고 이제 스탠스를 바꾼단 말이죠. 전후 사정이 연결이 되네요. 그렇게. 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 진행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물론 가정입니다만, 네네. 추측입니다만 그거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야 탄핵, 내가 입만 열면 다 죽어 뭐 이런 식의 사실상 협박으로 볼 수 네.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바로 반응이 왔고 네. 그 농담이었다 그러고 이상합니다. 이거는 점점 더 파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 이게 그냥 덮고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인 네. 국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정도 그 파문을 일으킨 그리고 네. 지금 드러난 범죄 혐의만 해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명태균 씨를 구속을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명태균 씨의 협박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네,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명태균의 입이 무서워서 못 잡아 넣는구나. 그렇죠. 저게 협박이 통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에 있어서 정말 강경 대응하던 대통령실 또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이번엔 안 보이네. 아이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뭐 기사나 뭐 나오면 얼마나 바로 압수수색. 바로 반응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상하다. 뭔가 근데 있다. 심지어는 이제 언론을 상대로 하야 탄핵 얘기를 했는데도 네. 저거 안 잡아넣어? 못 잡아넣어? 이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에 김용남 의원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입만 열면은 탄핵에 이렇게 했다면 바로 압수수색 그렇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 아니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뭘 해도 네. 녹음을 해놓거나 뭐 해놓지는 않는 사람인 걸 아니까 저거 들고 있는 게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아유, 바로 잡아들여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명태균 씨는 뭔가 있다. 있죠. 그리고 뭐 지금 예. 살짝 다 흘렸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뭐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라든지 극히 일부분이지만 극히 일부분이지만. 살짝 흘리니까 네. 겁내고 있는 거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봐서도 명태균 씨가 20분의 1도 안 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지금 필리핀, 뭐 싱가포르, 라오스 이제 가 있는 상황이지만 마음은 이 국내 소식에 또 정신은 국내 뉴스에 계속 팔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나오나, 그렇죠. 입이 어디까지 열렸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네. 정권 입장에서는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 이거 명태균 씨 이러지. 김대남은 지금은 후회하고 있겠지만 그 전에 별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미주알 고조알. 십상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참 민감한 단어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뭐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려운 감정을 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그렇지 않겠어요?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 지금. 아니 근데 그 두 분 다 나 떨고 있니 이런 겁니까? 보면 네. 평소에는 거침없이 아무한테나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글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하기에는 영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그냥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갖고 네. 그냥 서슴없이 그 예. 어떤 삼가함 없이 막 네. 지르죠, 그야말로. 얘기를 말 이렇게 그대로. 하는 스타일이란 예.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선수들이 다 녹음을 해놨네. 제가 아이폰이라서 녹음이 안 돼가지고 참 저도 좀 많이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그때는 생각 못했던 리스크가 그렇죠. 그 너무 당시에는. 많은 거죠. 너무 많아. 이 리스크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 부부도 떨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근데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대통령실의 설명 나온 다음에 이준석 의원도 아니 2022년 10월 11월 있었던 일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메시지 주고받은 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방송에서 언론에서. 그 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7월 초에 만났다 대통령 당시 이제 후보 부부, 그때 명태균 씨가 왔더라 이런 얘기 했는데 7월 4일인가 만났다는 걸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충격적인 게 6월 28일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전화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 보통은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접 전화하는 맞아요. 거를 네. 상당히 즐겨하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죠. 네, 김건희 여사가. 근데 그 명태균 씨 전화로 전화해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최소한 7월부터 대통령실에서는 7월 초에 이 고위 당직자가 데려갔다. 뭐 이준석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 영남 지역 정치인이 데리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점도.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네. 제가 보기엔 관련된 어느 누구도 네.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어. 조금씩 다 자기한테 불리한 건 숨기고 네네. 뭐 유리한 것만 꺼내놓고 오. 있는데, 근데 보면 그게 진실이 아닌 거죠. 특히 네.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은 누가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해명이에요. 이제 다 이제 무너져 내린 거고요. 대통령실 해명이 오늘도 어떤 해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해명을 하더라도 뭔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는 뭐라고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네. 아니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국민들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서슴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 이거 뭐지 도대체? 좀 그럼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적어도 네. 가장 정확한 진실을 알고 있는 거는 대통령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6월 7월만 해도 그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일이기 때문에 아하. 그렇- 당에서 사실은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당하고는 상관없이 예. 뭐 명태균 씨를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던 뭐 만났던 그건 당시로는 당이 관여할 수 없는 아. 일이었어요. 그러면 네. 많은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음. 대통령 부부만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그 부부를 상대로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물어봐야죠.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이렇게 뭐 물어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입장을 맞습니까? 받고. 뭐 물어봐 본 다음에 대통령실의 네. 공식적인 그렇죠, 해명을 그렇죠. 내놓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쉽게 아하. 드러날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네.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는 상황 아닌가. 음. 그러면서 네. 계속 왜 대통령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냐고 여기저기서 지적하고 재촉을 받으니까 내놓은 게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요. 들통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입장을 내놓든지 직접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취재를 잘해가지고 잘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취재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지금 이렇게 침묵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직접 얘기할 가능성도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이 다 그냥 뭉개고 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뭉개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시즌 2 그 상황처럼 그렇죠. 최재형 목사를 공격해서 메신저 공격해서 유야무야 만든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은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거 봐서 뭔가 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잡아넣거나 구속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추론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때는 최재형 목사를 공작을 했다, 뭐 네, 다른 네. 의도를 갖고 접근을 했다, 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만 음.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공격을 한 번도 못 하잖아요. 아, 공격 못 해요. 절대 못 해. 그렇네요. 그렇네요. 공격하는 순간에 예, 가만 안 있을 게 가만히 안 있어. 뻔하거든. 그리고 예. 최재형 목사는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를 이미 꺼내놨어요. 그러니까 촬영한 영상을- 동영상이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카드가 이미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쪽에서는. 하지만 명태균 씨를 아. 공격했다가는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20분의 1 깠다고 하니까 네, 지금. 메신저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양상이 좀 야, 틀리죠. 이런 거 보면 명태균 씨가 플레이를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아이고 이걸 참 언제까지 지켜봐야 그러니까 되는지 국민들이- 모르겠는데 예, 피곤하고 참 힘들긴 하지만 일단은 더 나올 게 있고 대통령 부부도 조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구를 언제 만났고 언제 알기 시작했고 이게 본질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따로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공천 개입 의혹 네. 진상 규명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의원님 보시기는 어때요? 강혜경 씨가 그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스픽스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그 증언 3억 6천만 원 여론조사했던 거 그거 돈을 명태균 씨가 못 받아온 상황이었고 결국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 공천이 재보궐 기간에 됐다.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좀 신빙성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네. 디테일한 부분은 강혜경 씨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내부 왜냐하면 직원이었고, 회계 책임자. 명태균 씨가 하는 업체 직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를 했고 네. 그래서 대선 전에 26번 여론조사를 돌렸다. 음. 비용은 3억 6천만 네. 원 들었다. 근데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걸. 그거를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매번 비행기를 타고 서울 올라가서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비행기. 네. 비행기까지 타고. 아니 그러면 그거는 누가 봐도 네.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그 여론조사 비용은 네. 캠프에서 부담하는 게 맞아요. 공식적인 법정 선거 비용 내에서 쓰는 게 맞죠. 뭐 신고해서 다 처리하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선관위에 신고하고 네, 이렇게 네. 여론조사 비용,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을 썼다. 그
추세를 보기 위해서 네. 그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그 선관위 신고 안 하고 아. 비용도 안 줬단 말이죠. 이거는 여기부터 이제 불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걸 안 주고. 명태균 씨가 불법적으로 사실상 3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준 꼴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그게 전혀 캠프나 후보에게 전달이 안 됐어. 전혀 의사소통 없이 그냥 명태균 씨가 혼자 돌린 거야. 혼자. 그러면 상관없지만 네. 이거는 보고가 됐다라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정황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뭐 거죠. 급하게 올라갔다. 네, 뭐 네, 네. 재촉도 했다. 빨리 결과 뽑아내라. 빨리 네. 그 표현 그대로를 빌자면 네. 그때 녹취 파일에 나온 거 보면 명태균 씨가 그런 발언을 하잖아요. 윤석열에게 빨리 보고해줘야 네, 네. 된다. 뭐 이런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였단 말이에요. 아. 선거운동에 참고하기 위한. 네. 근데 그 대신 뭐 거기까지는 이제 팩트예요. 음. 3억 6천만 원 지급 안 됐어요. 그건 이미 확인이 됐어. 네. 선거 비용에서 전혀 준 적이 없어요. 어. 그리고 거기부터 불법이 시작됐고 네. 3억 6천만 원을 주는 대신에 국회의원 공천을 줬다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거기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른바 이제. 공천장사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되면 네. 이거는 걷잡을 수 없고 이제 민주주의를 아예 이제 무너뜨리는 공천을 사천으로 이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이 의혹이 전혀 해소가 안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의혹은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윤석열 대통령 이제 본인이 하던가 아니면 당시 캠프에 있던 사람이 하던가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말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대선 때 보면 공식 캠프가 이제 경선 전에는 광화문에 있는 이마 빌딩에 있다가 경선에서 승리해서 당 후보가 공식적으로 된 다음부터는 네. 여의도 캠프로 옮겼단 말이죠. 음. 여의도의 빌딩으로. 제가 보기엔 이게 공식 캠프에서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 캠프에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돌려서 뭐 3,000 샘플, 5,000 샘플짜리를 돌려서 후보에게 직보를 하는 거를 네. 공식 캠프에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여기에 비용을 줄 수도 없는 거죠. 캠프가 아무 관여 모르는데 관여한 바가 없는데. 예. 네? 아니 진짜 그러면 비선 조직을 이제 돌리면서 그렇게 그쪽 비선 쪽 얘기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선거 전략을 꾸려 나갔고 그렇게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도 아니 내가 입 열면 탄핵하야야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 정권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작용을 했다. 그리고 역할을 많이 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보 단일화의 창구였잖아요. 그게 제일 크죠 사실. 역할 많이 한 거죠 그 정도. 그리고 이준석 또 윤석열 두 사람 만날 때 이른바 뭐 치맥 회동 그럴 때 그 얘기를 뭐 서로 사이에서 얘기를 했던 거 그거는 뭐 주도적인 역할은 뭐 당에서 했다라고 이준석 당시 대표는 얘기하지만 일단은 의견은 전달하고 이거는 했다는 거 인정했어요 이준석 뭐 시간 의원도. 장소 조율하고 네, 뭐 이런 거는 한 거는 인정했어요. 한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중요한 역할을 초반부터 해왔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와의 뭐 관계도 깊었던 걸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이게 공천에 대해서 과연 3억 6천이 공천장사 그 대가로 간 것이냐 이거는 수사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 선거 때는 그랬다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우리가 텔레그램 그 메시지를 본 게 김건희 여사가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는 게 또 네.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이 네. 애매한 게 음. 이게 이미 그 해명이 나오기 오래 네. 전부터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건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근데 2021년 7월 경선 이후에는 소통을 끊었다고 한 게 네. 그럼 뭐지? 이미 영부인하고는 계속 취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게 나왔는데 네. 그러면 영부인하고 한 거는 논외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거는 없었다. 네. 뭐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거 아니 말장난도 아니고 일심동체인데 여기다 연락하면 여기에 연락한 거하고 매한가지인 네. 건데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연락을 잘 안 해서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실 해명만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우리가 알기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전혀.
왠지 대통령이 어. 보고를 계속 할 것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들고. 너무 의존 네. 내지는 뭐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논란이 생길 정도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고 대통령만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이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대통령 해명은 다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자, 이 공천 개입 의혹 그럼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의혹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은 예. 자꾸 금년 4월 총선 때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공천 개입은 없었던 거다. 네. 이런 얘기만 반복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자, 공천 개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논란을 떠나서 네. 공천 개입을 하려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려고 했느냐? 하려고 했느냐. 네. 그리고 만약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네. 개입이 있었다면 그게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 다른 후보와 관련해서는 전혀 없었겠느냐. 아니 김영선 의원이 뭐라고 거기만 그렇게 신경 썼겠느냐. 그렇네요. 청와대 참모 출신들도 많이 출마하고 예. 김영선 의원보다 훨씬 더 친해 보이는 사람도 총선에 출마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네. 일부는 당선도 되고 뭐 일부는 본선에서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없었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김대남 씨 녹취 파일에 나오잖아요. 네. 이혼모 꽂으려고 저 여사가 이철규 의원 통해서 저 난리를 뭐 XX를 그런, 예, 녹취가 떤다. 나왔어요. 뭐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당장 용인 갑의 이혼모 후보는 그럼 개입이 전혀 없었느냐? 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예. 어쨌든 거긴 공천은 됐단 말이에요. 이혼모 전 그렇죠. 비서관이. 그리고 본선에서 떨어진 다음에 바로 며칠 안 있어서 또 비서관으로 예.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천 개입 없었어? 그러면 딴 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김영선 의원 요번에 총선에 공천 안 된 것만 자꾸 얘기하지 예. 말고 2년 전에는 공천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그게 6월 보일 수가 1일 있어요. 김영선 의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보다 훨씬 판이 수백 배 더 큰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공천 개입이 없었느냐. 아니 일단 김영선 공천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2022년 6월 1일 선거에서는 그러면 그때 같은 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개입과 성공이 과연 한 건도 없었느냐. 김영선 의원 거만 된 거냐 개입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진짜 없는 그러네요. 문제예요. 지방 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복기를 해보면 명태균 씨의 20분의 1 발언도 어떻게 보면은 네. 20분의 1, 1은 김영선인데 나머지 19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천하고 예를 들어서 광역당 예, 단체장 예, 예. 공천을 똑같이 1과 1로 봐야 되는지 광역단체장 정도면 요거는 두 개 몫으로 두개 봐야 보고. 되는지 기초단체장은 뭐 모르겠는데. 0.5로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체장은 0.5 이렇게 계산해도 될 것 같고 기초단체장은 네. 그 같이 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의혹을 보면서 김영선 한 사람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넓혀가지고 똑같이 대입을 해보는 거죠. 김영선 때 이랬으면은 지방선거 다른 후보들 어땠나? 이것도 하나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른바 이제 명태균 씨 논란이 이 경남 지역 뭐 창원 이쪽 지역인데 이 제2, 제3의 명태균이 다른 지역에 또 없었겠느냐? 네. 이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도 뭐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2016년도에 이른바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네,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선 실세 논란이 정말 맞아요. 크게 일었는데 예. 이게 비선 실세가 그때보다 훨씬 더 심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통령의 해외 일정과 관련해서도 네. 명태균 씨가 뭐 개입을 했다 내지는 명태균 씨의 조언이 있었다 라는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까지 번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명태균 씨의 입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뭐 홍준표 시장이나 뭐 나경원 뭐 의원도 뭐 그렇지만 명태균 씨와의 뭐 연관성 뭐 알고 있고 만났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 뭐 크게 의미는 두지 않고 있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명 씨가 이 지역 정가뿐만이 아니고 또 대통령 부부만이 아니고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의원들 아니면 정치인들과 관계가 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보수 진영 전체가 이러다 보면 명태균 입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원을 중심으로 그 경남 쪽 네. 지역 인사였던 명태균 씨가 이른바 전국구가 된 거잖아요. 최근 전국구. 몇 년 동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동네 이제 네. 비유를 하자면 네, 네. 동네만 동네에서 활약하던 골목 대장이 이제 전국구가 된 거예요. 이제 책임이 예. 커져갖고. 아이고. 예. 그렇게까지. 근데 그걸 누가 가능하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례는 대선 전 사례란 말이에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2021년도에 있었으니까 네. 2021년 제 기억으로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고 네. 그해 7월에 전당대회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선은 그 다음 해에 3월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2021년 봄쯤에는 이미 전국구 인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네,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네. 본격적으로 중앙 선거에 언급이 되니까 누가 이렇게 키웠냐 정말. 네, 누가 키웠냐. 일단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김영선 의원이 데려서 처음 봤다. 이렇게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처음 봤다. 그 전부 지금 어떻게 처음 만났냐 그러면 다 김영선 의원이 소환되는데 네. 저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아. 않습니다. 예. 왜 그러세요? 왜 안 믿습니까? 반은 왜 안 믿습니까? 글쎄요,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명태균 씨 손붙잡고 다니면서 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소개를 해줬다고요? 글쎄,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왜? 네. 왜? 예. 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면은 네. 다 그 사람을 중용을 해. 중요한 일 맡기고 뭐 하고 네, 중요한 인사들 다 만나.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면 김영선 의원보다 더 이제 큰, 더 파워가 있는 글쎄 그런 모르겠어요. 정치인을 통해서. 이제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는 이미 드러난 관계고 네. 깊은 어떤 이른바 음. 동업자 관계 비슷한 세비도 반띵하는 그런 관계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 루트만 계속 얘기가 나오는지 그냥 모르겠다. 김영선 의원만 계속 회자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근데 본인도 이제 드는데. 동아일보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근데 어쨌든 지역의 골목 대장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전국구로 키운 거는 네. 김영선 의원의 힘은 전혀 아니거든요. 김영선 말고 누가 있다. 아니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전국구 인사를 만들어 줄 수가 없었죠. 그때 이미 원외 인사였고 국회를 떠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였기 그렇죠. 때문에 예. 김영선 전 의원의 힘으로 그렇게 전국구 인사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누구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짐작은 가는데 본인이 뭐 아니라고 펄쩍. 짐작을 가는데 돈이 짐작 가는 사람이 있으신데, 네. 네, 예, 그분이 이제 파워가 크니까 펄쩍 뛰겠죠. 아니라고. 아니라고 벌쩍 뛴다. 누굽니까, 누구?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말씀하셔도 돼요. 누구라고 보세요? 아니 의원님? 그건 얘기 안 할래. 하지만 김영선 의원보다 는 아니다. 아니다. 전국구로 만드는 사람이 네. 있을 것이다. 근데 직접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얘기는 안 하시지만 어쨌든 전국구가 돼서 여러 이제 인사들 만났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입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파장이 커질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보수의 위기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특히 이게 사실 칠불사에서 매화를 심는 사진까지 명태균 씨가 올릴 정도로 명씨 입장에서는 이준석 천하람 내가 손에 쥐고 있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개혁신당의 공천 과정에서 어쨌든 칠불사의 새벽에 명태균, 김영선 그 자리에 이준석, 천하람이 있었다 이 자체
이 모습 그리고 뭐 비례 뭐 1번이니 3번이니 이런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한테 찾아가서 했다는 그것까지 드러나 있는 상황이니까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의 위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위기를 또 막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사실은 명태균 씨 이슈가 등장하기 네. 전에도 네. 이른바 우리 사회를 뭐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하면 네. 보수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죠. 아, 이미.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보수 입장에서는 정말 뭐랄까요? 참담한 상황이에요. 참담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른바 보수 진영이라는 게 네. 글쎄 다른 건 몰라도 실력은 좀 여기가 낫다라는 평가로 수십 년을 버텨온 건데 실력이 정말 나?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야, 안 그래도 위기인데 그리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도 그 시작부터 계속 무속 논란은 있어 왔던 거고 예. 뭐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 과연 실력이 있는 거를 떠나서 이렇게 형편없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야 이거는 뭐 바닥이 어디야 지금 도대체 이게 정말 이렇게 참담한 수준이야? 저런 사기 전과도 있는 사람한테 완전히 이른바 목줄이 잡혀갖고 거기서 협박을 공개적으로 하는데 대응도 못하고 꼼짝도 못해? 이게 사실은 끔찍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보수 진영 전체로 보면은 정말 이거는 이게 어디까지 튈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조마조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혁신당 내부에서 좀 위기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인 건 맞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미리 좀 매를 맞고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상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밝히고 잘못하는 게 잘못했다고 저는 뭐 얘기하고 어떤 범죄 혐의까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거를 명태균 씨가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뭐 녹음을 해놨다면 그거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미리 공개를 하고 사실은 이런 연유에서 이렇게 됐고 근데 여기까지다라고 숨김없이 미리 밝히는 게 오히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 명태균 씨 파장이 연일 뭐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저희가 더 말씀을 다음 기회에 나눠보도록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 이제 독대를 한다. 재보궐선거 이후에 독대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좀 하셨습니까? 독대할 거라고? 그 지난번 특검법이 이제 반대 104표로 부결돼서 폐기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누가 이제 좀 얘기를 나눴는데 홍철호 정무수석이 요번 이제 부결돼서 폐기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수고했다라고 한마디를 했고 아마 그게 전달도 될 거다 본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고마워서 한 얘기일 수도 있고 말에 뼈가 있는 거 아니에요? 폐기됐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게 위험한데 더 이상 이렇게 무시하고 왕따시켜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4표 더 가면 끝나는 거니까. 끝이죠. 끝나는 당론으로 했는데도 거니까. 불구하고 이게 지금 진짜 얼굴 마주보기 쉽지만 싫지만 보긴 봐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그날 그 재의결 상황 때 벌어진 거 아닌가. 마크에서 들리는 얘기가 조금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조금
스탠스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뭐 만난다. 이른바 독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 변화가 생긴 그렇군요. 거죠. 예. 결국 김건희 특검법 폐기되는 과정에서 104표 당론으로 단일 대우를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마저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무기명 투표율과 4표의 반란표가 이른바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 근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또 의미심장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공개 행보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대통령이 경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 듣고. 평소 같으면 무지하게 경로를 했겠죠. 그리고 네. 지금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할 수 있겠죠. 특히 영부인 입장에서는 막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상당히 낮은 단계잖아요. 그거는 네. 그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 중에 제일 낮은 단계란 말이에요. 이제 본인이 기자회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친한계 인사들이 얘기했던 언론 보도를 가지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 이렇게 얹어가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거 네네. 그게 뭐가 대수라고? 지금 근데 국민들이 그 공개 활동을 네. 자제한다고 지금 그래 다 잊어먹고 지나가자 이러겠어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과로도 안 된다라고 사과 국민의힘 택도 내부에서 없죠.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는 전략적으로 이제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말만 또. 여기까지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된다. 근데 조금씩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뭐 친한계 만찬도 있었고 뭐 20명이나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점점 더 그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붙었든지, 아니면 정말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안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든지 여러 판단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근데 듣고. 사실은 지금 점점 사면 초과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실에 그 참모들 빼고 네. 지금 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요? 참모들도 뒤에선 욕한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김대남 녹취 파일에서 아니 거의 쌍욕하잖아요. 꼴통이라고 그러니까 난리 났어. 아니 아, 지가 모시는 대통령인데도 뒤에선 쌍욕하잖아요. 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청와대에 있었던 그러긴 사람 만나보면 어렵죠, 사실은. 예. 그냥 아무리 사인 간의 대화라고 네. 내 후배랑 대화한다고 하더라도 후배다면 기자랑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 그건 상상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에 가면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직업 공무원 출신이라 조금 네. 마인드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특히 정권 초반에 들어가는 네. 공무원들은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럼요. 우수 자원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없던 충성심도 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컨트롤 타워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한다. 그리고 내가 잘 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대통령실 근무하면 진짜 새벽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출근 시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예. 그 힘들어도 다 버티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완전히- 어공으로 들어간 사람이라 그런지 아예 마인드가 틀리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대놓고 욕을 해. 거기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녹취 때문에 좀 한바탕 술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십상시까지 얘기 나오고 네. 몇몇 사람들 이름까지 거론을 하고 이 정도니까 이게 박근혜 정권 때 그 말기 상황과 똑같이 좀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죠. 뭐 국정농단, 비선 개입, 십상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 상황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든 그 똑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도 독대를 하고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와 행동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까지 안 가겠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특검은 어떻게든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특검에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특검에서 네. 무너졌으니까 여론이 확 저거는 바뀌었죠.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라도 보긴 싫지만 만나서 독대해가지고 좀 막아야 된다, 이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몰려 있다, 이런 건데, 자 지금 보니까 오늘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과 정례조사한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 조사 자체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5.7%,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실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네. 봐왔던 조사인데 이 조사마저도 긍정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가 3.2%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5.7이 긍정인데 부정은 71.6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심리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탄핵을 시켰다 이렇게도 느껴지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론조사가 그동안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잘 나오는. 지지율이 높게 나오던 여론조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여론조사의 방법상의 차이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문항 네. 구성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아. 나올 수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지난주 이번 주가 갤럽 여론조사가 없단 말이죠. 네, 이제 주중에 휴일이 껴가지고 안 주라서 해요. 예. 다음 주 금요일에나 갤럽게 음. 나올 텐데 네. 이제 갤럽 걸 봐야 될 거고 리얼미터에서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것도 좀 참고를 해야겠죠. 근데 거의 네. 공통적으로 지금 최저치를 매주 갱신하는 추세인 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 정권에 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게이트성으로 볼 수 있는 국정 개입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 의뢰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 7일 8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한 그런 내용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함께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가 좀 결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목소리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어...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 가장 불리하고 수세에 몰린 거는 대통령 부부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을지가 계속 의문인데 그동안의 언론 취재 결과를 보면 무혐의를 할 것 같이 예상이 됐단 말이죠. 맞아요. 누가 봐도 너무 무리수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독대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지 그때까지 무혐의 결정이 안 됐다면 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이제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여당 내에서도 그건 기소해야 된다. 네. 기소 안 하고 무혐의하면 다음 특검법에서 이게 뚝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여당 내에서도 맞아요.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점 대통령실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거는 맞죠. 그리고 네. 마키아벨리가 한 얘기인데 그때 이제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지금 같으면 이제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 옛날에 군주 아니에요? 네. 군주에게 가장 튼튼한 성은 백성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견고하고 높은 성을 튼튼하게 지어놨더라도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 튼튼한 성이 소용이 없다. 군주가 그 자리에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를 벌써 수백 년 전에 마키아벨리가 했단 말이에요. 네. 선거도 없던 시절에. 아니 근데 그래요. 지금은 더하지. 지금은 우리 국민들 주권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대한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거꾸로 했잖아 지금까지 계속. 국민 밉상이 영부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니 그 마포대교 가서 막 이러고 지적질하고 뭐 그거 외에 뭐 너무 많습니다만 오히려 미움 받을 행동만 골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당 대표 입에서도 그런 거 이제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민심을 있는 그대로 그렇죠. 전달하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사실 청와대 있을 때부터 구중궁궐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걸 깨려고 용산으로 갔는데 여기가 더 구중궁궐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중요했던 사람이 거지. 중요한 거였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역할로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전달하면서 이 위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보수가 괴멸할 수 있다 이렇게 독대 자리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밀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고 할 텐데 어떻게 흘러갈까? 버틸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이제 집권 세력이 하는 거 보면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점점 그게 좀 예,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전에까지는 어떻게든 뭐 5년 채워가지고 검찰 또 뭐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검찰을 어떻게 쥐고 있으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검찰도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네. 사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위, 네. 뭐 대통령 다음 이런 거를 잃어버린 지는 오래됐어요. 이제 화면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네. 뭐랄까 이게 어떤 대통령 다움이라는 걸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배만 보여. 딴 건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임기를 다 채우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 어떤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는 그 장을 열어가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뚜렷하게 안 보인다는 점에서는 또 뭐랄까 이러다 진짜 시간만 다 보내는 거 아니야? 버티는 이런 거 아니야?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참 뭐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이 또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이 상황이 참 이게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거 뭐 재밌는 일은 전혀. 네, 뭐 석 달은 3년 너무 길다, 석 달은 너무 길다, 뭐 3일은 너무 길다, 3시간 너무 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참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문제다 이거 정권이 이러다가 끝까지 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만 주식 많이 하시고 또 연금도 하시고 펀드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있었던 실적 발표도 그렇고 실적 발표에 나오고 있는 주가 흐름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10만 전자 13만 전자 간다고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현 시각 6만 전자 깨졌죠. 깨졌어요. 오늘 뭐 보시고 오셨어요 좀? 아침에 장 열리면서 보니까 6만 전자가 깨졌던데 5만 원대로 지금 형성되고 59,600원, 58,900원까지 갔다가 59,600원 조금 이제 올라왔는데 어쨌든 700원 전 장보다는 하락을 했습니다. 1.16% 하락을 했네요. 이거 왜 이럴까요? 반도체 호황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삼성의 문제는 전형적인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경영진이 과연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느냐. 근데 문제는 뭐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표이사나 이사직에 없는 이재용 회장이 사실상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삼성하면 이재용 회장. 네, 그렇죠. 실제로는 뭐 이재용 회장이 결정을 하는데 과연 의지나 능력에 있어서 계속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실적 발표도 영업이익 10조를 못 채우면서 밑돌면서 조금 실망감을 줬습니다만 결정적으로 6만 전자가 깨진 제일 큰 이유는 며칠 전에 이재용 회장이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뭐라고 했나요? 파운드리 분사 안 한다. 제가 보기엔 그게 결정적으로 6만 전자가 깨진 원인으로 생각이 돼요. 아니 파운드리 분사 안 하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삼성에서 잘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근데 악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는 거는 주문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주문을 받아서 위탁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요런 성능 요런 거를 만들어 줘.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습니다만
원래는 범용 D램이 D램. 훨씬 메모리 크죠. 반도체. 네, 메모리 반도체 아직까지는 마켓 쉐어 세계 1등인데 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는 어떤 거냐면 다른 유명 셰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셰프의 아주 레시피. 비밀적인 네. 레시피가 있어. 그러면 그 유명 셰프가 자기가 다 음식 조리를 못하니 레시피를 주고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는 들기름을 써 주세요. 네. 뭐 요렇게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 업체에서 그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납품을 해. 그러면 네. 그 셰프는 자기 식당에서 그 음식을 팔아요. 아. 뭐 요렇게 하는 게 파운드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맛을 내게 네. 해서 TSMC는 그렇게 위탁받아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일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그 파운드리 사업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그 납품을 하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식당을 크게 해. 그렇죠. 예, 자기 예, 식당을 예. 크게 하고 심지어 막 그거를 뭐 대규모 프랜차이즈까지 한다고 예를 들 때 유명 셰프가 여기다가 자기의 비밀스러운 레시피를 주겠냐 말이죠. 아하. 아, 그러니까 그럼 그 셰프 입장에서는 비밀이 다 들통날 수 있는. 나한테 내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 외에 이 회사에서 자기 식당에서도 이 레시피를 그거를, 사용해서 예. 음식을 만들 수 있지 않아? 물론 아하.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는 하겠지만, 합니다만 네. 문제는 의심을 사는 거죠. 이게 같은 한 회사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사업부에 근무하던 직원이 내부 인사로 이쪽 디램 사업부에 아.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도 온단 말이죠. 그러네. 같은 회사니까. 네. 그러니까 잘 못 맡기는 아하, 거예요. 아하. 맡길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가 계속 잘 안 돼. 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거를 아예 분사를 해라. 우리가 분사 내지는 회사 분할을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나쁜 사례가 워낙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안 좋게만 맞아요. 선입견이 갖고 분사 안 있는데 된다 생각했는데. 필요한 분할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다른 지배주주 아니면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안 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네. 장기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서 분사도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 얘기는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이걸 해야 안 된다. 했죠. 그래야 이거를 그냥 식당은 식당대로 회사에서 하고 주문 납품하는 거는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아예 이 좀 관계를 끊어서 네. 레시피 저희 주시더라도 이 식당에서 절대로 그 레시피 못 씁니다라는 네. 거를 확인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 전부터 나왔는데 이재용 회장이 2, 3일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한 이틀 됐나? 파운드리 분사 왜 그렇게 절대 안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예. 이재용 회장은 이 지배 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홍역을 치르고 있고 아직도 그게 진행 중이죠. 진행 사실은. 중이잖아요. 예, 근데 예.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분사 내지는 합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에 합병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손해를- 엘리엇한테 네. 손해배상도 해주고 있고 계속 문제가 되고 또 사실은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인 건이 여러 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변화? 아니, 자기 이제 다 했어. 그룹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이미 그거로 확보를 했어.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자기의 사법 리스크도 불거졌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네. 지배구조 변화 이제 쳐다보기도 싫은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거 괜히 회사 뭐 분할하고 하는 과정에서 논란 생기면 피곤해 나. 그냥 안 해. 아니 그런데 지금 예. 보면 메모리 사업부보다 파운드리 사업부가 점점 비중이 커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삼성은 파운드리가 계속 쪼그라들어. 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파운드리 사업부에 있던 사람 상당수의 임직원들을 아예 이쪽으로 옮겨서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메모리 사업부에. 그럼 파운드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거 아닌가. 네. TSMC는
그거 파운드리 사업 잘해갖고 그것만, 지금 예.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몇 배가 더 커졌는데 TSMC뿐만 아니라 그 시장을 뭐, 잡아야 된다. 폭스콘도 그렇고 예. 이게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파운드리가 네. 그러니까 이게 6만 전자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엔 네. 이재용 회장은 이제 회장 타이틀 떼어내고 내려와야 돼요. 주주로서만 있어야 돼요. 이제 가장 지분율이 그래요. 높은 주주로서. 이재용 내려와라. 아니 그러니까 회사 경영은 정말 삼성전자 같으면 네. 반도체 잘 하는 사람, 엔지니어 출신 네. 이런 사람이 중요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CEO가 정말 중요하죠. 이재용 회장하고 가깝다고 네. 뭐 CFO 출신 아니면 미국 MBA 같이 유학 가서 그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중요 의사 결정을 하게 놔두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거는 거버넌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HBM 이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HBM이 이제 기술이 좀 삼성전자가 뒤쳐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걸 따라잡을 거니까 어차피 따라잡을 거니까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위기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삼성에서 계속 해 왔는데 우리 의원님은 이 리더십, 오너십의 문제, 경영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네. HBM만 해도 그렇습니다. HBM 이거 HBM 원래 어디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었어요? 삼성 원래는 삼성전자예요. 그거 다 근데 이제 포기했죠. 안 삼성전자인데 했죠. 당장 수요가 없고 돈이 안 되니 예.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프로젝트 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됐군요. HBM을 연구하던 삼성의 직원들이 상당수가 회사를 떠나서 SK 하이닉스로 하이닉스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HBM을 앞서가면서 네.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발열 문제를 못 잡아서 지금 납품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발열 문제를 잡겠다, 해결하겠다. 근데 하이닉스는 이미 높은 가격에 8단을 쌓아서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있고. 상태이고 네. 거기는 이제 12단 쌓는다고 하는데 아, 여기 8단 쌓는 것도 발열 문제를 아직 해결 못해서 엔비디아 납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결한다고 이거 해결할 때쯤 되면 저기는 12단 쌓고 그거 납품할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중요 그것도- 의사 결정, 예.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의사 결정 그렇네요. 한두 개가 예. 정말로 국민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국민이 적어도 500만 명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주식을 산 사람도 있겠지만 어디 연금 뭐 그렇죠. 펀드 가입하고 그러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삼성이 무조건. 국민연금도 들고 있고 뭐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네. 이런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에 의사결정 문제. 한때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던 삼성전자 주가가 네. 무너져 내리고 음, 이제는 시총에서의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는 이 상황. 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제 와서 열심히 하겠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봤자 그 사람들은 한계가 뚜렷해요. 이거 전체가 걱정이네요.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네요. 근데 이 경영진을 바꿔야 네. 되는데 이거를 경영진의 구성을 반도체 관련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없을 수밖에 없는 이재용 회장이 구성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이사회 구성부터 바꿔야 되고 바뀐 능력 있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도 선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야말로 네. 선진국형 의사결정 구조로 거버넌스가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삼성전자 이거 갖고 저 글쎄 개인적으로는 위기 탈출을 했으면 좋겠고 꼭 그래야죠. 해야 되는 그래야죠. 상황입니다만 근본적인 변화 없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지금 오늘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58분을 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봤더니 59,500원. 아까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좀 또 내려갔어요. 59,500원. 이거 많은 분들이 지금 진짜 다 삼성 얘기만 하더라고요. 보면은 주식하시는 분들 삼성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근데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외인들은 외국 사람들은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또 다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예. 올 들어서 샀던 삼성전자 주식을 거의 네. 한 달 만에 다 팔았어요. 올해 산 양은 다 팔았어요. 최근 한 달에. 그러니까 물론 그 외국계의 삼성전자의 미래 네. 전망에 대해서 아주 어둡게 밝힌 보고서 영향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는 오히려 그 전에 제 기억에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이 쓴 책인가요? 뭐 네. 초격차라는 제목의 아. 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초격차라는 게 후발주자들이 못 쫓아오게 네. 삼성전자가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음. 격차를 확 벌려서 앞서고 치고 나간다. 네. 그래서 뭐 신제품도 먼저 내놓고 높은 가격에 팔면서 또 연구 개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격차를 계속 벌려 나가는 전략. 지금 예. 보면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렇네요. 삼성전자가 초격차로 뒤처지고 있어요 지금. 특히 기술 측면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삼성그룹의 어떤 의사결정이 바뀐 다음에 의사결정 구조가 네. 적어도 2대째인 이건희 회장에서 3대로 넘어오면서 네.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하. 초격차를 보이면서 앞서가던 회사가 초격차 차이로 뒤처지게 됐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재용 회장 개인이야. 안 그래도 뭐 그 돈 뭐 다 쓰지도 못해요.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조는 훌쩍 넘어가니까 그건 뭐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내 재산이 10조가 되던 30조가 네, 되던 네.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할 재산 뭐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럼요. 너무나도 심각하고 큰 문제죠. 심각하고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특히 이게 뭐 10만 전자 간다 13만 전자 간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장밋빛 얘기들이 많이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전혀 생각과 다르게 가니까 지금 술렁술렁 그런 계속 그렇게 얘기 그럼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삼성전자 물론 우리 초인류 기업으로 또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으로 또 세계적인 기업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방송을 좀 이재용 회장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김용남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나라 말씀 들었으면 이제 좋겠어요. 뭐 이른바 재벌 네. 아니면 대기업도 이제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상업자가 경영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미국도 대부분 1세대들은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네. 예. 자기가 창업한 회사. 그리고 미국은 지금 부자 순위 랭킹 1위부터 뭐 상당수가 대부분 자기가 창업해서 당대 이룬 부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물려받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런데요. 2세, 근데 3세. 그 물려받은 부자들이 부자로 남아 있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네. 능력 안 되는 사람이 미주알 고주알 경영까지 계속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3세대 4세 3대 4대 내려가면서 경영하는 건 이건 정말 후진적인 구조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적어도 창업자가 물러나면서는 그 자식들은 주식을 물려받는 건 오케이. 능력 안 되면 경영에 참여하진 말아야죠. 이거에 끼어들면 안 돼요. 이제. 네. 자, 오늘 의원님의 말씀을 이 재계에서도 좀 새겨 듣고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투명성을 갖춘 그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들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도 뜨겁게 달려봤습니다. 정치 경제 한 번에 다 잡아봤는데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도 바쁘실 것 같은데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의원과 함께 정치 경제 두루두루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이 매일 터지고 있고 또 김대남 씨 이 녹취 이것도 십상시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 또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또
진상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들이 계속 묻고 있습니다. 공천장사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또 비단 이런 의혹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또 대통령이 대선 전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계속 묻고 계속 답변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따질 겁니다. 자, 오마이TV 박정희 핫스팟도 여러분과 함께 이 사안들 하나하나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오전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오후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봤듯이 이른바 99만 원 세트 뭐 불기소 얘기 많이 했었죠. 나임 사태 이 접대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좀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게 있으면 뭐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검찰총장실에 해 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박주민 의원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1시에 다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좀 쉬셨다가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잠시 뒤에 박종현 스팟 오후 방송할 때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